개나리동 골목이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다 걷어내지 못한 시각, 은빛 자전거 상회의 셔터가 삐걱 소리를 내며 올라간다. 강태석은 68배를 살아오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셔터를 절반쯤 올리고 나면 늘 그렇듯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6시 55분. 정확히 5분 뒤 골목 끝에서 자전거 바퀴가 자갈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가게 안에는 30년 세월이 그대로 쌓여 있다. 벽에 걸린 공구들은 손잡이마다 손때가 베어 반들거리고 낡은 라디오는 여전히 아침 7시 뉴스를 틀어놓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태석은 매일 같은 순서로 움직인다. 먼저 걸레로 작업대를 훔치고 그 다음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가게 앞에 낡은 나무 의자 2개를 내놓는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실은 그 손님이 정해져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7시 정각, 골목 어귀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울린다. 딸랑, 딸랑. 낡은 벨이 내는 그 소리는 30년째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태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누구인지 안다. 윤말순, 66의 노부인이 낡은 초록색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도 이 녀석이 말썽이네요. 말순은 언제나 같은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자전거를 가게 앞에 세우고 안장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태석을 향해 옅게 웃는다. 태석은 자전거를 받아 작업대 위에 세우며 어디가 문제냐고 묻는다. 오늘의 대답은 이랬다. 벨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전보다 소리가 작아진 느낌이랄까. 태석은 벨을 눌러본다. 딸랑.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소리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벨을 분해하는 신용을 하고 나사를 조이는 척하고 다시 조립한다. 5분쯤 지나 벨을 다시 눌러본다. 딸랑. 똑같은 소리다. 이제 됐습니다. 소리가 확실히 커졌네요. 말수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태석이 내온 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받아 든다. 두 사람은 그렇게 15분 남짓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 아침 시장에 배추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건너편 슈퍼 주인이 이가 아파 고생한다는 이야기, 어제 하늘이 유독 붉었다는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대화들이 30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광경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은 지 오래다. 어물전 주인 박 씨는 가끔 가게 앞을 지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저 자전거 30년째 고장 한 번을 안 나네. 신기한 자전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태석은 그저 웃어 넘겼다. 자전거가 진짜로 고장난 적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는 편이 맞았다. 말순이 돌아가고 나면 태석은 늘 같은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하루치 손님들을 기다린다. 30년 동안 그는 이 아침의 15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조차 한 번도 솔직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태석은 가게 문을 닫으며 문득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매달 첫날마다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30년치의 동그라미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태석 자신조차 언제부터 그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는지 가물가물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동그라미는 말순이 처음 가게를 찾아온 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날 밤, 태석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손때 묻은 공구 몇 개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30년 전, 이 골목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태석과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태석은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내일 아침 7시 벨소리는 또다시 정확하게 울릴 것이었다. 개나리동은 원래도 조용한 동네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한적해졌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오래된 가게들과 오래된 사람들 뿐이었다. 은빛 자전거 상회 역시 손님이 예전 같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자전거를 고쳐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대부분은 새 자전거를 샀거나 아예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 그런데도 태석이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저 습관이지요라고 답할 뿐이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가게의 존재 이유는 오래전부터 매출이 아니었다. 아침 7시 그 15분의 시간을 위해 태석은 30년을 버텨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을 듯한 새벽에도,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아침에도 태석은 단 한 번도 셔터를 늦게 올린 적이 없었다. 아플 때도, 몸살로 온몸이 무거운 날에도 그는 기어이 몸을 일으켜 가게 문을 열었다. 마치 그 시간이 늦어지면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이웃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종종 농담, 삼아 말을 건네곤 했다. 두 분이 그렇게 오래 만나셨으면 그냥 살림을 합치시지 그래요. 그럴 때마다 말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고 태석은 괜히 딴청을 피우며 자전거 체인을 만지작거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암묵적인 선이 있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흐트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로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태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는 아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었고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게를 정리하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권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그 오래된 가게, 누가 온다고 아직도 붙들고 계세요. 태석은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그 가게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30년간 지켜온 어떤 약속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말순 역시 마찬가지였다. 딸 미경은 벌써 몇 년째 어머니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왔다. 엄마, 그 자전거 이제 그만 타셔도 돼요. 다리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왜 굳이 매일 아침 그 먼 길을 가세요? 말수는 그럴 때마다 그저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운동 삼아 다니는 거야. 늙어서도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지. 딸은 어머니의 말을 믿는 눈치였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얼굴이었다. 사실 말순의 다리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는 무리한 운동을 삼가라고 당부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전거를 끌고 개나리동 골목을 걸었다. 자전거를 타지도 않았다. 그저 끌고 걸을 뿐이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말순도 자신의 방에서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이미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말수는 공책을 펼치지 않은 채 가만히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닫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내일도 그녀는 6시에 일어나 6시 40분에 집을 나서 정확히 7시에 그 골목 어귀에 도착할 것이었다. 30년째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약속처럼 가게 문을 닫기 전 태석은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아침의 벨소리, 15분의 대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저물어간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요즘 들어 말순의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이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 자전거는 사람과 같단다. 매일 살펴봐 주지 않으면 어딘가 삐걱거리기 마련이지.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야. 매일 들여다봐 주지 않으면 어느새 낯설어지고 만다. 태석은 그 말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다. 어쩌면 그가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셔터를 올린 것도 아버지의 그 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가게 안쪽 벽에는 낡은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다. 그 시계 역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정확한 시각을 알려왔다. 태석은 가끔 그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도 저 시계처럼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쉬지 않고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으며 하던 일로 돌아가곤 했다. 가게 문을 잠그기 전 태석은 늘 그렇듯 벨을 한번 눌러보았다. 딸랑. 그 소리가 유독 공허하게 들리는 밤이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 소리가 울리기를 조용히 바랐다. 내일 아침도 정확히 7시 그 벨소리는 어김없이 울릴 것이었다. 30년째 변함없는 그 약속처럼 30년 전 개나리동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동네였다. 골목 곳곳에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겨울이면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다. 강태석은 그때 38,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전거포를 막 혼자 꾸려나가기 시작한 참이었다.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던 시절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가게 앞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36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고 그 옆에는 6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낡은 초록색 자전거 한 대가 여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 자전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석은 자전거를 받아 살펴보았다. 뒷바퀴가 심하게 휘어 있었고 체인이 끊어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사고를 당한 자전거였다. 태석은 굳이 캐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전거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수리를 시작했다. 여인의 이름은 윤말순이었다. 그리고 그 며칠 전 말순의 남편은 이 골목 어귀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말순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타던 그 자전거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끌고 온 것이었다. 태석은 그 사연을 이웃을 통해 나중에야 전해 들었다. 그날 아침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태석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전거 수리를 마친 태석은 말순에게 자전거를 건네며 말했다. 날이 추운데 애기 손이 다 얼었네요. 잠깐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말순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아이가 손을 호호 불며 떠는 것을 보고는 못 이기는 척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태석은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주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저 뜨거운 물 한 잔이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 한 잔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온기로 남았다. 그날 이후 말순은 며칠에 한 번씩 가게를 찾아왔다. 특별히 고칠 것이 없어도 벨소리가 이상하다거나 바퀴 바람이 빠진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자전거를 끌고 왔다. 태석은 그 핑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정성껏 자전거를 살펴봐 주었다.
그리고 10분이든 20분이든 말순과 아이가 몸을 녹이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칠에 한 번이던 방문은 점차 잦아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순은 매일 아침 7시에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 잠깐 들러 몸을 녹이고 가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태석 역시 그 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을 두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호라비와 과부가 매일 아침 만난다는 소문이 돌았고 개 중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태석과 말순 사이에는 그 어떤 부적절한 것도 없었다. 그저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디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어 주었을 뿐이었다. 말순의 딸 미경은 그 겨울 태석의 가게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던 아이는 태석이 만들어준 작은 나무, 자전거 모형을 손에 쥐고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석은 틈틈이 아이를 위해 작은 장난감을 깎아주었고 미경은 그런 태석을 점차 따르게 되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말순은 태석에게 처음으로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덕분에 겨울을 견딜 수 있었어요. 태석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도 말순의 아침 방문은 계속되었다. 이제 자전거는 고칠 곳이 없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핑계를 만들어냈다. 체인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타이어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태석은 그 핑계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성심껏 자전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자리 잡았다. 미경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말순은 처음으로 태석에게 속마음을 조금 내비쳤다. 가끔은 이 동네를 떠날까 생각도 해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요. 태석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떠나시면 저는 아침마다 허전하겠네요. 그것이 태석이 그녀에게 건넨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가게를 찾아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경은 무럭무럭 자랐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마침내 도시로 대학을 진학해 떠나던 날 미경은 태석의 가게에 들러 인사를 했다.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희 모녀가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태석은 그저 웃으며 미경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미경이 떠난 후에도 말순의 아침 방문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딸이 떠난 빈자리를 그 방문이 채워주는 듯했다. 태석 역시 아들이 장성하여 도시로 떠난 뒤로는 아침 7시에 그 15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삶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거나 떠나보낸 채로 서로에게 조용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태석의 마음속 씨앗은 조금씩 자라났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말순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만약 그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두 사람은 그저 아침 7시 15분에 만족하며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흘려보냈다. 그 겨울, 태석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매일 보는 사이에도 정이 깊어지고, 정이 깊어져도 차마 말은 못하고, 실제로 동네 어른들 중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넌지시 말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태석도, 말순도 그런 말들에 정면으로 대답한 적은 없었다. 그저 웃음으로 넘기거나 화제를 돌릴 뿐이었다.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태석의 서랍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미경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지나가다 찍어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태석과 말순, 그리고 어린 미경이 나란히 서 있었다. 누가 보아도 단란한 한 가족처럼 보이는 사진이었다. 태석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세월이 30년 가까이 흘러도 그 서랍은 열릴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태석을 맞이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웃음은 빛이 바래도 여전히 선명했다. 태석은 가끔 그 사진을 꺼내 보다가도 인기척이 들리면 황급히 서랍을 닫곤 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간직하듯이. 그해 봄, 태석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문득 낡은 반지꼬리를 발견했다.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서랍 한편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얼마 후 말순이 아이의 옷 단추가 떨어졌다며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조용히 그 반지꼬리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쓰세요. 저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이라서요. 말순은 그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뭉클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말순은 그 겨울 홀로 아이를 키우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하지만 매일 아침 태석의 가게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훗날 이 시절을 돌아보며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만난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고 회고하곤 했다. 세월이 흐르며 개나리동에도 많은 것이 변했다. 골목의 흙길은 아스팔트로 덮였고 연탄을 떼던 집들은 하나둘 보일러로 바뀌었다. 하지만 은빛 자전거 상회의 아침 풍경만은 변하지 않았다. 태석은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말순 역시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아침 7시 약속은 단 하루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온 김 여사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종종 안타까움을 표하곤 했다. 저 두 양반, 저러다 평생 저러고 말겠어. 누가 봐도 서로 좋아하는 게 뻔한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김 여사는 몇 번이나 말순에게 넌지시 태석의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말순은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화제를 돌렸다. 우리 나이에 무슨,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아요. 말순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말과는 다른 감정이 스치곤 했다. 김 여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늙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석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끔 이웃 노인들이 술자리에서 넌지시 물어올 때가 있었다. 자네, 그 아주머니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뭐 흉이라고. 그냥 말이라도 해보게. 태석은 그럴 때마다 술잔을 비우며 웃어넘겼다. 다 늙어서 무슨, 그냥 좋은 이웃이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늘 말순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 태석에게는 말 못할 두려움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말순과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언젠가 또다시 이별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차라리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침에 15분만을 나누는 편이 그에게는 안전하게 느껴졌다. 말순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남편을 잃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 비슷한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타던 자전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왔다. 아침 7시에 15분은 두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 시간 안에서만큼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미경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말순은 여전히 아침마다 자전거를 끌고 가게를 찾아왔다. 손주를 돌보느라 몸이 고단한 날에도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나섰다. 딸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굳이 그 먼 길을 매일 가실 필요가 있어요? 말순은 그때마다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래. 태석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이제 가게 접으시고 저랑 같이 사세요. 그 오래된 가게 누가 온다고 아직도 붙들고 계세요. 태석은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두 사람 모두 6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침 7시의 약속만은 변함이 없었다. 어느 날 태석은 문득 생각했다. 이대로 평생 이 15분만 나누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들자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더 큰 후회를 느꼈다. 그해 가을, 태석은 큰 결심을 하나 했다. 말순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비쳐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며칠 동안 어떤 말을 건넬지 고민했다. 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어 말순의 얼굴을 마주하면 준비했던 말들은 모두 목구멍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몇 번의 아침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태석 씨,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태석은 순간 놀랐다. 그녀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아저씨, 아주머니라는 호칭으로만 불러왔었다. 태석은 그 작은 변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냥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삐걱거리네요. 자전거나 사람이나 오래 쓰면 다 그런가 봅니다. 태석의 대답에 말순은 옅게 웃었다. 그 웃음이 유독 쓸쓸해 보였다. 우리도 참 오래 만났네요. 30년이라니. 말순의 말에 태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 나이 되도록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태석이 30년 만에 건넨 가장 솔직한 감사의 말이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킬까봐 그녀는 서둘러 자전거를 끌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어렴풋이 확인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해 겨울, 태석은 감기 몸살로 며칠간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가게 문을 열었다.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셔터를 올리는 그를 보고 이웃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냥 하루 쉬지 그래요. 아픈데 뭐하러 나와요. 태석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날 아침 말수는 태석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나오셨어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말수는 서둘러 근처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왔고 태석에게 죽을 끓여다 주기까지 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말수는 아침마다 죽을 싸들고 가게를 찾아왔다. 태석은 그런 말순의 정성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훗날 태석은 그 겨울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절 중 하나였다고 회상하곤 했다.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그 겨울 처음으로 이 마음을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봄이 오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태석은 다시 예전의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갔다. 마음을 확인받은 것 같은 그 순간의 용기는 일상의 익숙함 속에서 다시 옅어져 갔다. 말순 역시 마찬가지였다. 겨울 동안 가까워졌던 두 사람의 거리는 봄이 되자 다시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무렵 태석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하나를 듣게 되었다. 오래전 유행했던 곡으로 늦은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 노래를 듣는 내내 말순의 얼굴을 떠올렸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이가 든다고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닌가 보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고백처럼 공중에 잔잔히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 태석은 우연히 동네 이발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발사가 손님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요즘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옆에 좋은 사람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말이죠. 태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마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석은 오랫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평온함이 어쩌면 용기 없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태석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의 달빛이 방 안깊숙이 스며드는 동안 그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더 이상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지 않기로.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흘렀다. 개나리동 골목에는 이제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반찬가게 김여사도 몸이 편찮아 가게를 접었고 어물점 박씨도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은빛 자전거 상회는 이제 개나리동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태석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몇 해 전부터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뻐근해지곤 했다. 병원에서는 이제 힘든 일은 줄이고 쉬엄쉬엄 하시라고 당부했다.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하러 내려왔다. 아버지, 이제 정말 가게 그만하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자꾸 무리를 하세요? 태석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예전만큼 단호하지는 못했다. 사실 태석 자신도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자전거 체인을 조이는 손끝이 떨리는 날이 늘어났고 작업대 앞에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럼에도 그가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아침 7시 말순이 그 골목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말순의 건강도 걱정스러웠다.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종종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병원에서는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지만 말순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딸 미경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몇 번이나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말순은 매번 거절했다. 아직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순이 여느 때보다 조금 늦게 가게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10분쯤 늦은 시각이었다. 태석은 골목 어귀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침내 저 멀리서 낯익은 초록색 자전거가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태석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태석의 목소리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걱정이 묻어났다. 말순은 조금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침에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있다 왔어요. 별일 아니에요. 태석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말순에게 정색하며 말했다. 그런 건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말순은 태석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조금 놀란 눈치였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냈지만 태석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걱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병원은 다녀왔어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절반의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권했지만 말순은 아직 그 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태석은 말순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안색을 살피고 컨디션을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병원에 가보라고 재촉했다. 말순은 그런 태석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태석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아서였다. 그해 늦가을 태석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나이였다.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 평생 말도 못하고 이 마음을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언젠가 둘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후회만 남기고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태석은 몇 번이나 말순에게 고백을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면 30년 동안 쌓아온 평온한 관계를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태석은 또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석은 우연히 옆 동네 오래된 친구인 최 씨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최 씨는 몇 해 전 아내를 여의고 홀로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최 씨가 불쑥 물었다. 자네, 그 자전거 아주머니랑은 아직도 그러고 지내는가? 태석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망설였다. 최 씨는 그런 태석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 사람아, 인생 뭐 있나? 나는 아내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았네.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되더라고. 자네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은가? 왜 자꾸 미루기만 하나? 최 씨의 말은 태석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최 씨의 말이 맞았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 그는 그날 밤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조만간 반드시 말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그러나 결심은 쉽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다시 닫기를 반복했다. 말수는 여느 때처럼 담담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태석은 차마 그 평화를 깨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또 며칠이, 또 몇 주가 지나갔다. 그해 겨울이 다가올 무렵, 태석은 우연히 말순의 자전거 바구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손보던 중 바구니 안쪽에 끼워져 있던 수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태석은 무심코 그것을 주우려다 표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손을 멈추었다. 낡고 색이 바랜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침 7시. 태석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첩을 펼쳐보고 싶은 충동을 애써 억누르며 얼른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다. 말순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본 표지의 글씨는 태석의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그 수첩 안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일까? 태석은 알 수 없는 예감에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며칠 뒤 태석은 결국 용기를 내어 말순에게 말을 건네기로 결심했다. 아침 커피를 마시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순 씨,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순은 뜻밖의 제안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30년 가까이 아침에만 만나온 두 사람이었다. 저녁에 따로 만나자는 말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다. 태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냥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서요. 말순은 태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저녁에 뵐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아닌 시간에 따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날 하루 태석은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자전거를 고치다가도 몇 번이나 나사를 떨어뜨렸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내주기도 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떨림이었다. 그는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태석은 오랜만에 아내의 산소를 떠올렸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여보, 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려 하오. 당신도 이해해 주겠지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딛고 다시 사랑을 찾는 것이 결코 먼저 떠난 이에 대한 배신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태석은 조금씩 용기를 다져나갔다. 그는 매일 밤 어떤 말로 마음을 전할지 종이에 적어보곤 했다. 하지만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져 몇 번이고 종이를 구겨버렸다. 그런 밤들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화려한 말 대신 그저 담백한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꾸미지 않은 진심이야말로 30년의 세월을 함께해온 두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태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화려한 말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저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그날 저녁 태석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말순을 기다렸다.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셔츠까지 챙겨 입은 그의 모습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태석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30년 동안 가슴에 담아온 말을
드디어 오늘 밤 전할 참이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석은 처음에는 그저 조금 늦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말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태석은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식당 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의 집으로 향했다. 골목을 가로질러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심상치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 집 앞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이웃 몇몇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있었다. 태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입니까? 태석의 다급한 물음에 이웃 중 한 명이 안타까운 얼굴로 대답했다. 말순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으셨다나 봐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래요. 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구급차를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석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새 말순의 상태를 알아보려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정확한 소식을 얻을 수 없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태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30년을 함께해 왔지만 자신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순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와 같은 시각에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골목 어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7시가 되어도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의 정적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태석은 그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지켰지만 손님을 받을 정신이 없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순의 딸 미경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미경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침내 미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저씨,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드려요. 미경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지금은 고비는 넘기셨는데 아직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제가 뵈러 가도 될까요? 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오세요. 어머니도 아저씨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 말에 태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처음으로 셔터를 내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일 아침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참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태석은 차창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개나리동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던 그였다. 이렇게 먼 길을 그것도 이런 이유로 나서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말순이 좋아하던 자두 몇 개를 담은 봉투였다. 병원에 도착한 태석은 미경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말순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여려 보였다.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태석은 참았던 눈물을 끝내 쏟아내고 말았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저씨,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시면 아저씨를 꼭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미경의 위로에도 태석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미경이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가서 쉬시라고 권했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러온 진심이 처음으로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태석의 곁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태석의 가게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저씨,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저씨를 얼마나 의지하고 계셨는지.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에게 아저씨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태석은 미경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말순 씨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사는 게 참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어머님을 뵙는 그 15분이 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저씨, 혹시 엄마한테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태석은 그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미경은 그런 태석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엄마가 꼭 일어나셔서 그 말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태석은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하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 무의식 중에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병원 복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늘 아침 은빛 자전거 상의 셔터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도 그 낯익은 벨소리는 울리지 않을 것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멈춰버린 아침의 풍경을 떠올리며 태석은 병원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말순이 다시 눈을 뜰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을 전할 기회가 남아 있기를. 이틀이 지나도록 말순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태석은 그 이틀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미경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그는 그저 유리창 너머로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다고. 병원 복도에 앉아 밤을 지새우던 태석은 문득 지나온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 만난 겨울날의 추위, 함께 나눈 수많은 아침의 대화들,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까지.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되뇌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신을 향한 기도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이기도 했다. 미경은 그런 태석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사람 곁을 떠나지 못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애태우는 그의 모습에서 30에 가까이 이어져 온 마음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어머니가 눈을 뜨면 더 이상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돕겠다고. 간호사들도 매일 병실 앞을 지키는 태석의 모습에 감동받아 틈틈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곤 했다. 환자분 남편분이세요? 라는 물음에 태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대답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태석은 문득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다. 아내를 잃고 아들을 홀로 키우고 그리고 30년 동안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묵묵히 지켜온 세월.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병실 앞에서의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묘한 위안으로 다가왔다. 사흘째 되던 날, 미경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태석은 홀로 병실 앞을 지키며 미경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그는 문득 며칠 전 자전거 바구니에서 보았던 낡은 수첩이 떠올랐다. 미경이 돌아왔을 때 태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머님 자전거 바구니에 수첩 같은 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거요. 엄마가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시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한 번도 내용을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미경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태석에게 건넸다.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으셨겠지만 지금은 아저씨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예전에 언뜻 보았던 그 글씨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아침 7시. 그는 오랫동안 그 표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수첩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주었다. 남편을 잃고 처음으로 세상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날짜를 보니 30년 전 태석과 말순이 처음 만난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다. 태석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수첩에는 30년에 걸친 두 사람의 모든 아침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은 벨 소리가 이상하다고 핑계를 댔다. 사실 벨은 멀쩡했다. 그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오늘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었다. 그 순간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페이지마다 담긴 고백들이 태석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어쩌면 이 아침의 15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 사람 곁에서 3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끝까지 이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태석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흐느꼈다. 30년 동안 자전거는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다. 말순이 매일 아침 찾아온 진짜 이유는 자전거 수리가 아니라 오직 그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태석 자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줄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미경은 흐느끼는 태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엄마는 정말 오랫동안 아저씨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태석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왔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미경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며 태석이 홀로 병실 앞에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다. 태석은 수첩을 품에 안은 채 유리창 너머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말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겠다고. 간호사가 다가와 면회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태석은 미경과 함께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각종 기계음이 낮게 울리는 병실 안에서 말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히 누워 있었다. 태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보는 손이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그는 다시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말순 씨, 저 왔습니다. 태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당신 수첩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허락도 없이.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는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순간 태석의 손을 잡은 말순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잠시 후 의료진이 달려와 말순의 상태를 확인했다. 반응이 있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태석과 미경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오후 말순은 마침내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알아본 얼굴은 태석이었다. 말순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그저 눈으로만 그를 바라보았다. 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며칠간의 회복 끝에 말순은 어렵사리 입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건넨 말은 뜻밖이었다. 자전거는 누가 봐주고 있나요? 그 말에 태석은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 순간에도 자전거를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30년 세월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태석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자전거는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나으면 제가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고쳐야 할 곳이 있는지 제가 직접 자세히 봐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말순은 그 뜻을 알아차린 듯 힘없이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의사는 말순의 회복이 예상보다 순조롭다고 전했다.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주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태석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아침 7시에 맞추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이제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그는 병실에서도 여전히 그 시간을 지켰다. 마치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듯이. 미경은 그런 태석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태석의 관계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아저씨, 엄마가 퇴원하시면 이제 정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내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태석은 미경의 말에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어머니의 병실을 나서며 태석에게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저씨,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저씨가 새아빠가 되어주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엄마도 아저씨도 항상 선을 긋고 계셔서 저도 차마 그런 말씀을 못 드렸어요. 태석은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담당 의사는 말순의 회복 경과를 설명하며 태석에게도 따로 말을 건넸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신 후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해지신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태석은 그 말을 듣고 뭉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말순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낯선 병실의 냄새도 온몸을 감싼 통증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였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그 온기가 누구의 것인지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결코 잊을 수 없는 손길이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뒤
말수는 태석에게 그동안 쓴 수첩을 다시 건네받으며 말했다. 이제 이 수첩은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는 굳이 숨어서 마음을 적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태석은 그 수첩을 소중히 받아들며 앞으로는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했다. 말수는 눈을 뜬 순간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비로소 보답받는 기분을 느꼈다. 몇 주간의 재활 치료 끝에 말수는 마침내 퇴원 허락을 받았다. 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남았지만 지팡이를 짚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태석은 퇴원하는 날 아침 누구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손수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병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태석 씨,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수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서 개나리동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집에 도착한 말수는 태석의 부축을 받아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미경은 이미 어머니를 위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고 떠난 뒤였다. 태석은 말순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봐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내왔다. 그의 손길에서는 30년간 쌓아온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태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순 씨,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짐작한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30년 전 당신이 처음 이 자전거를 끌고 제 가게에 오신 그날부터 저는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마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아직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이 평온한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태석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의 수첩을 보고 알았습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3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당신 곁에서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당신의 가게를 찾아간 그날부터 당신의 따뜻함에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어느샌가 사랑으로 변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딸 앞에서 부끄럽기도 했어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오랜 시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일 뿐입니다. 말수는 태석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30년 세월 동안 서로에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들, 속으로만 삼켜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밖으로 흘러나왔다. 말수는 남편을 잃었던 그 겨울, 처음 태석의 가게 앞에 서 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날 당신이 내준 따뜻한 물 한 잔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겨울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태석 역시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그때 아내를 잃고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면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런데 당신과 미경이가 가게를 찾아오면서 저도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어 주었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확인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말수는 문득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남들 보기에 우습지 않을까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스울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미경이도 제 아들도 우리를 응원해 줄 겁니다. 이미 미경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태석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혹시라도 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아버지, 진작 그러셨어야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들의 흔쾌한 반응에 태석은 그동안의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마음이 놓였다. 미경 역시 어머니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딸의 따뜻한 위로에 말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을 지켜봐 온 이웃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것 보라니까. 진작 그럴 줄 알았어. 3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이라니. 이런 게 진짜 인연이지. 개나리동 골목은 오랜만에 훈훈한 이야기로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 만에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확인하게 되었다. 말수는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고, 태석은 매일같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다. 지난 세월 동안 아침 7시 15분으로 만족해야 했던 두 사람에게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말수는 가끔 태석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치곤 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태석은 그럴 때마다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늦게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이 건강을 되찾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태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사람 마음도 자전거 체인처럼 녹슬기 전에 기름칠을 해줘야 하는 법이란다. 태석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0년 만에 비로소 녹을 벗겨낸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따뜻했다. 정 여사를 비롯한 동네 어른들도 하나둘 두 사람에게 덕담을 건넸다. 이 나이에 이런 경사가 다 있나. 나도 자네들 보면서 용기를 얻어야겠어. 오랫동안 홀로 지내던 한 노인은 그 말을 계기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이웃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졌다. 태석과 말순의 이야기는 그렇게 개나리동 전체에 잔잔한 용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말순의 오랜 이웃이었던 정 여사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찾아왔다. 30년 만의 경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정 여사의 넉넉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태석과 말수는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며 오랜 세월 자신들을 지켜봐 준 이웃들의 마음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완전히 저물 무렵
태석은 말순의 손을 잡고 가만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함이 될 겁니다. 말순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개나리동 골목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의 늦은 시기에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말순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태석은 이제 매일 아침 말순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의 재활 운동을 도왔다.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일상이 두 사람에게 새롭게 주어졌다. 30년간 아침 15분에 갇혀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하루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말순의 오랜 친구인 정 여사가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넸다. 말순이 자네, 정말 그 사람이랑 그렇게 지낼 생각인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신경 안 쓰이나? 말순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남의 시선 신경 쓰기엔 저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정 여사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말순의 담담한 태도에서 진심, 어린 각오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 나이에 남 눈치 볼 게 뭐 있나. 나도 자네를 응원하겠네. 정 여사의 진심 어린 응원에 말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태석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말순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나이 든 몸으로 그녀를 온전히 돌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런 고민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두 분이 서로를 돌보는 게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긴 해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오히려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건강에도 더 좋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태석은 큰 위안을 얻었다. 그는 그동안 혼자서 짊어져 왔던 고민을 이제는 가족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날 이후 태석은 더욱 적극적으로 말순의 회복을 도왔다. 매일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려가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말순은 마침내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걸음을 뗀 날 태석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얼싸안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은 몰랐어요. 말순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서 그렇게 애써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은빛 자전거 상회를 함께 찾았다. 몇 주 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가게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말순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이 가게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제 인생의 절반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가게를 다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태석은 오랫동안 손보지 못했던 낡은 자전거들을 하나씩 꺼내어 손질했고 말순은 옆에서 먼지떨이로 선반을 닦았다. 두 사람이 함께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개나리동 골목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리를 하던 중 태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찍었던 사진을 꺼내 들었다. 30년 전
미경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그 사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사진을 건넸다.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말순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어요? 당신과 미경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준 날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태석의 말에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그날 가게 벽면 한쪽에 그 사진을 담은 작은 액자를 걸어두었다. 그날 이후로 은빛 자전거 상회는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다. 말순은 예전처럼 매일 아침 가게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자전거를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내리고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한 하루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개나리동에는 작은 축제 같은 소문이 돌았다. 두 사람이 곧 조촐한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는 소식이었다. 미경과 태석의 아들은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태석은 그날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다. 상견례 날, 두 가족은 개나리동의 작은 한정식 집에 모였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아이들의 제잘거림 덕분에 금세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미경의 아이는 태석을 향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갑게 다가왔고 태석의 손주는 말순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석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희 모두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태석과 말순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이룬 이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과 말순은 오랜만에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말순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태석 씨, 저는 요즘 매일이 꿈만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이제부터는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길을 걸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소소한 계획들을 나누었다. 겨울이 오면 함께 온천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 봄이 오면 함께 벚꽃 구경을 가자는 이야기, 평범하지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망들이 이제야 두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난 뒤 태석의 아들은 아버지를 따로 불러 봉투 하나를 건넸다. 아버지, 이건 저희 부부가 두 분 신혼여행 가시라고 준비한 겁니다. 젊었을 때 못 가셨던 여행, 이제라도 다녀오세요. 태석은 뜻밖의 선물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이냐 하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태석과 말순은 틈틈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아이처럼 들뜬 나날을 보냈다. 겨울이 오기 전 두 사람은 마침내 근교의 작은 온천 마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평생 처음으로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말순이 말했다. 이런 후사를 다 누려보네요. 태석 씨 덕분에요.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태석은 가게 한편에 작은 사진첩을 마련했다.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상견례 날의 가족 사진, 그리고 오래전 미경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다. 말수는 그 사진첩을 넘겨보며 말했다. 이제야 우리 이야기가 제대로 된 앨범 하나를 갖게 되었네요. 태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앞으로 채워나갈 페이지가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태석에게 조곤조곤 들려주는 습관이 생겼다. 태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 3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함을 두 사람은 이제야 마음껏 나누고 있었다. 온천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말수는 차창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다. 태석은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노을빛 들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함께 보낼 날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개나리동에도 첫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어느 아침, 태석은 여느 때처럼 가게 셔터를 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아침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셔터를 다 올리기도 전에 말순이 벌써 가게 앞에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전거를 끌고 오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걸어서 가게로 찾아와 태석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눈이 많이 왔네요. 오늘은 손님이 없겠어요. 말순의 말에 태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이야 없어도 상관없지요. 저에게는 이미 가장 소중한 손님이 매일 아침 찾아와 주시니까요.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말수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흘겼다. 30년 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던 태석이 이제는 제법 다정한 말도 건넬 줄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미경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다. 엄마, 아저씨, 저 왔어요. 미경의 아이는 가게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기한 듯 자전거들을 구경했다. 태석은 아이를 위해 작은 나무 자전거 모형을 깎아주었다. 30년 전 어린 미경에게 만들어 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형이었다. 이거 예전에 저 어릴 때도 만들어 주셨었잖아요. 미경의 말에 태석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때 그 모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번엔 내 딸을 위해 만든 거란다. 미경은 그 모형을 받아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따뜻한 인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말순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팡이 없이도 먼 거리를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안색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의사는 정기 검진에서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하며 말했다. 마음이 편안하신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말수는 옆에 있던 태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저녁, 태석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말순 씨, 이제 저와 함께 이 가게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각자 따로 지내는 것보다 서로 곁에서 챙겨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자녀들은 모두 두 사람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미경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고맙다, 미경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이사하던 날, 태석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게 뒤편 작은 방을 정성껏 꾸몄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따뜻한 색감의 커튼을 달았다.
말순이 좋아하는 국화꽃 화분도 창가에 가져다 놓았다. 그는 그 작은 방을 준비하며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다. 짐을 다 옮긴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말순은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상하죠. 30년 동안 매일 오가던 이 길인데 이제 여기서 살게 되니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져요. 태석은 그녀의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당신을 기다리던 이 자리가 이제는 당신과 함께 지내는 자리가 되었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창밖의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말순이 문득 태석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다. 고마워요. 태석 씨, 저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셔서. 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30년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당신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태석은 여전히 아침 7시가 되면 가게 셔터를 올렸고 말순은 그 옆에서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다만 이제는 자전거를 고치는 것도 15분의 짧은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 지나가는 손님들이 자전거를 고치러 들를 때면 말순은 자연스럽게 태석의 곁에서 공구를 건네주거나 손님과 담소를 나누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가게의 안주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저 두 분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이웃들의 말처럼 두 사람은 마침내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개나리동 골목에는 예년보다 유난히 많은 개나리꽃이 만개했다. 말순은 활짝 핀 개나리꽃을 바라보며 태석에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봄을 함께 맞이하게 되네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앞으로 남은 봄들도 모두 당신과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해 봄, 태석은 낡은 자전거, 배를 하나 새로 구해와 가게 입구에 걸어두었다. 손님이 문을 열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울리도록 만든 것이었다. 말순이 그 이유를 묻자 태석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온 30년이 떠오를 것 같아서요. 이제는 그 벨소리가 슬픈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순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이후 새로 걸어둔 벨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다. 딸랑, 딸랑.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소리였다. 개나리동 골목에 울려 퍼지는 그 벨소리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에게도 작은 행복의 신호처럼 느껴지곤 했다. 봄이 완연해지자 태석은 가게 앞 작은 화단에 개나리 몇 그루를 새로 심었다. 말순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다. 왜 갑자기 개나리를 심으세요? 태석은 흙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다. 이 동네 이름이 개나리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게 앞에는 개나리 한 그루가 없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매년 봄마다 당신과 함께 이 꽃이 피는 걸 보고 싶어서요. 말순은 그 소박한 마음 씀씀이에 눈시울을 붉혔다. 몇 해가 지나 개나리는 무성하게 자라가게 앞을 노랗게 물들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흐뭇해했다. 저 개나리꽃처럼 저 두 분의 사랑도 해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아. 이웃들의 말처럼 두 사람의 하루하루는 늦게 피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꽃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태석은 오래도록 미뤄왔던 일을 하나 마무리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의 유품들을 정리해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정리한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슬픔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말순 역시 남편의 유품 중 일부를 딸에게 물려주며 지난 세월의 그리움을 차분히 갈무리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란히 나아가고 있었다. 미경의 딸은 방학이 되면 종종 외가에 놀러 와 태석의 가게에서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다. 아이는 태석에게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말순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행복이 가득했다.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은빛 자전거상회의 간판을 새로 손보기로 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색이 바랜 간판을 태석은 직접 사포로 다듬고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 말순은 그 옆에서 붓을 건네주며 이야기했다. 이 간판도 우리처럼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하네요. 태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낡은 것들이 가장 오래 견디는 법이지요. 몇 해가 흘렀다. 은빛 자전거 상회는 여전히 개나리동 골목 어귀에 자리하고 있었다. 셔터는 매일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어김없이 올라갔고 새로 걸어둔 벨은 여전히 맑은 소리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다만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태석은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말순도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몸은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 미경이 손녀를 데리고 오랜만에 가게를 찾아왔다. 이제 제법 자란 손녀는 가게 안을 신기한 듯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손녀의 물음에 말순과 태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태석의 대답에 손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왜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여기 오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30년 동안이나 그러셨다면서요. 그 순진한 물음에 말순과 태석은 잠시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진실을 손녀에게 들려줄 시간이었다. 말순은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말이다. 할머니의 자전거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단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아왔어. 왜 그랬을까?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그 순진하고도 정확한 대답에 말순과 태석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아.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던 거란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말로 하기까지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말순의 말에 손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이의 천진한 물음에 태석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른이 되면 말이다. 가끔은 아주 간단한 말도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단다. 특히 그 말을 했을 때 지금 가진 소중한 것들이 변할까봐 두려울 때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국 알게 되었단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후회만 남는다는 것을. 미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을 함께 견뎌준 두 사람의 세월이 새삼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엄마, 아저씨. 아니,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경의 조심스러운 말에 태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언제든 그렇게 불러다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손녀는 가게 앞에 걸린 벨을 손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다. 딸랑, 딸랑. 맑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손녀는 그 소리가 신기한 듯 몇 번이고 벨을 울리며 까르르 웃었다. 태석과 말수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벨소리는 말하지 못한 그리움과 애틋한 기다림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온전한 사랑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었다. 말순이 태석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태석 씨. 우리가 함께한 모든 아침에 감사해요. 태석 역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감사합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이렇게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요. 그렇게 개나리동 골목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가 되면 자전거 벨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소리가 아니다. 오랜 그리움 끝에 마침내 이루어진 두 사람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는 다정한 인사말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앞으로도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아침마다 골목 가득 따뜻하게 울려 퍼질 것이다.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태석은 문득 오래전 자신이 그렸던 달력의 동그라미들을 떠올렸다. 30년 동안 매달 첫날마다 그려온 그 작은 표시들. 그것은 말순이 처음 가게를 찾아온 날부터 시작된 말하지 못한 마음의 기록이었다. 이제 그는 그 동그라미의 의미를 말순에게 온전히 들려줄 수 있었다. 저도 사실 당신 몰래 나름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그린 작은 동그라미들. 그게 다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었어요. 말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우리 둘 다 참 어리석었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니. 태석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손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자전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좋아해서 매일 만난 거네요. 그럼 이 자전거는 진짜 주인공이 아니었네요. 손녀의 엉뚱한 정리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이 자전거도 훌륭한 주인공이란다. 이 녀석이 없었다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매일 찾아올 핑계도 없었을 테니까. 그 말에 낡은 초록색 자전거는 여전히 가게 한쪽 벽에 소중하게 걸려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뒤 태석과 말수는 나란히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자전거는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말순이 태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도 저 벨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태석은 그녀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아침에 저 벨소리는 변함없이 울릴 겁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하는 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7시 낡은 자전거의 벨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표현하지 못한 그리움도 그 작은 벨소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낸 두 사람은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인생의 황혼에도 사랑은 늦지 않았음을 이 소박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준다.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개나리동의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나이 든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애틋할 줄 몰랐어요. 저희도 나중에 저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태석과 말수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오늘도 개나리동 골목에는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벨소리가 울린다. 은빛 자전거 상회의 낡은 셔터가 올라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눈다. 그 모습은 이제 이 골목의 가장 익숙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말하지 못한 세월이 길었던 만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더욱 소중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아침 7시의 그 벨소리를 떠올려 본다. 30년 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심이 담긴 그 소리는 결국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어쩌면 가장 적절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개나리동의 봄은 오늘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함께 조용히 깊어가고 있다. 동네 어귀 느티나무 아래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매일 아침 7시 자전거 벨소리로 시작된 30년의 기다림과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하나쯤을 떠올리며 조용히 옷깃을 여미곤 한다.